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단쌤 이다은입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하루를 보낸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의 이 용기 있는 도전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믿고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세계는 정말 빛났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태양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수강후기 게시판에 선생님을 만나서 세계지리가 재미있어졌어요.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저에게 힐링이었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진짜 좋은 마음까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선생님도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졌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저도 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봐봐요. 뜨는 애 같나요? 지는 애 같나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험 문제가 딱 그랬거든요. 내가 못 푸는 문제야.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고 알 수 없어.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냥 그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조합해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의외로 굉장히 쉬운 곳에서 힌트가 등장해서 술술술 문제가 풀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던 문제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맞이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 그리고 모든 도전의 순간들, 그리고 모든 시험의 순간들,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인다는 말 잊지 말고요. 저는 이 사진이 떠오르는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냐고요. 여러분들은 뜨는 애입니다. 지금 이제 수능시험 끝났다고 해서 지는 애처럼 침잠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오더라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냈을 거라고 믿지만 혹여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 그것만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빛났고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6교시 원서 영역이 남았습니다. 내가 어떤 성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조금 더 유리한 조합을 맞출 수 있는 전형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원서 접수를 잘 마치면 됩니다. 자,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또 하나, 이 사실 수능 해설 강의는 우리 새롭게 수능을 준비하는 또 떠오르는 햇빛과도 같은 후배들도 많이 보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외우고 찍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지리적인 상상력, 지리적인 사고력이 바탕이 되는 진짜 지리 공부가 무엇인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문제집 준비하시고요. 이제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지형을 활용한 지역화, 그리고 음식 문화를 활용한 지역화 전략의 사례가 두 가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역, 여기 있는 전자지도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종이지도보다 특정 지역의 확대 또는 축소가 용이하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검색해서 우리 집에서 어떻게 가지 검색해 본 적 있죠? 전자지도로 말이죠. 내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확대되고 이렇게 하면 축소되고 네, 종이지도보다 확대, 축소가 용이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었고 자, 그 다음 니은 여기 북위 42도 그리고 동경 78도 지리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 아니죠. 위치를 이야기하는 정보는 공간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보기였고 디귿 여기 지금 보면 리을 어떤 물리적인 특정한 장소를 마케팅하는 전략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었던 지역화 전략 중에서 어떤 상품 앞에 지역명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제 아닙니다. 이 지역을 떠올렸을 때 여기는 우동이 유명한 지역이지 라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니까요. 이것은 지역 브랜드화의 사례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리을, 적도와의 최단거리는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 이거 뭐만 보면 돼요? 위도가 몇 도인가?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지역은 북위 42도이고 디귿 지역은 북위 34도니까
북위 34도가 더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짧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오늘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지리적인 상상력, 지리적인 사고력, 진짜 지리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 이 지역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양한 민족과 언어 집단에 따라 여러 국가로 독립되었다. 자, 이 나라들의 특징은 국가 이름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이름 끝에 뭐가 붙어있다. 뭐뭐뭐뭐 스탄. 자, 그 스탄 나라들이 있는 곳 바로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유럽 문화와 건조 문화와 동양 문화가 접하는 문화적 점이지대래요. 자, 유럽 문화, 그리고 동양 문화, 그리고 건조 문화가 접하는 점이지대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C밖에 없죠. 그런데 남은 지문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지역에는 사막과 스텝이 넓게 나타나며 텐시안 산맥 주변에는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들이 분포하고 있다. 텐시안 산맥, 중국 서부 지역에 있는 산맥인데요. 이 텐시안 산맥 공부 안 했던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막과 스텝이 넓게 나타난다. 이게 엄청난 힌트였거든요. 카자흐스탄. 스텝 기후 지역 10개 분포하고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여기 이름 끝에 스탄 붙잖아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된 나라라는 거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에서 카자흐스탄 찾기 힘들면 선생님이 같은 카자 돌린 누구를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카스피해. 카스피해 오른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들의 땅, 스텝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카자흐스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고요. 자, 여기 A는 왜 정답이 될 수 없냐? 여기는 모로코, 에스파냐가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양 문화권과 관련 없었고요. 그 다음 B 지역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날의 이라크 부근, 그리고 D 지역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부근, 유럽 문화와 관련 없었고요. 여기 이 지역도 캐나다 일부 지역 관련 없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지형에 관한 것이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알프스 산맥 나왔습니다. 알프스 산맥 게다가 여기에 이렇게 그림까지 알려줬잖아요. 여기 굉장히 높고 험준한 지역이다. 신기습곡 산지겠어요? 고기습곡 산지겠어요? 네, 신생대에 형성된 신기습곡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홀은, 뾰족뾰족한 홀은 누가 깎아서 만든 걸까요? 빙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여기 심지어 빙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문에 힌트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빙하에 의해서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었고요. 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형이 나온다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받았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1번, 기역은 주로 바람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빙하의 침식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니은, 암석의 차별적 풍화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자, 이 뷰트 이야기할 때 기억나요? 여러분들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었는지. 자, 연암, 경암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은 풍화 침식이 약하겠죠. 경암은 풍화 침식에 단단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연암인 여러분들이 세계지리 포기할까?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경암인 단단한 단쌤이 세계지리 포기하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덮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경암과 연암의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기역은 고기습곡 산지 아니죠. 그리고 니은은 순상지에 위치해 있다. 여기 일단 앞에 고기습곡 산지가 아니고 신기습곡 산지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었죠. 그 다음 4번, 기역 주변에는 플라야가 있을까요? 플라야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조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고, 건곡은 빙하 지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물리적 풍화가 화학적 풍화보다 활발한 지역이죠. 여기 일교차가 큰 지역, 기온이 낮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대체로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유럽의 클러스터 지역 답사 안내문의 일부이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F에서 고른 것은, 자, 올해 이 유럽의 첨단 산업 지역 좀 잘 봐달라고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을 알려줬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시가 다 첨단 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이 지역의 특성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3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장인형 경공업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항구가 위치했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었고, 자, 노르웨이 오슬로 나온다면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어떤 특징이었는지? 수도라는 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 강조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왔다 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테크노폴리스. 이 지역의 지방정부 주도의 그리고 이 지역의 대학 중심의 테크노폴리스가 바로 이 지역의 성공 요인이라는 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지역을 찾아낼 수 있는 힌트는 바로 발트해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거죠. 자, 여기는 이 바다는 북해고요. 여기가 바로 발트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트해 북동쪽에 있으면서 테크노폴리스 나왔으니까 1일차에 해당하는 지역은 바로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일차입니다. 라인강하고 딱 나왔잖아요. 항구 도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라인강하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 D가 두 번째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이 성장하게 된 것도 무역에 유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 알프스 산맥 남쪽의 도시래요. 그러면 F 아니면 E일 텐데 F는 소피아 앙티폴리스겠죠. 그리고 여기 섬유 의료 등에 특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장인적 중소기업 어디예요? 제3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첨단 산업 지역도 같이 분간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우리가 지도, 이 시험지 안에 있는 지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위치를 추론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지도가 없어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우린 정말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 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가지역 선생님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릴 때 여기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하면서 여기서부터 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올해 이슈가 됐던 건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 국가는요. 일단 위도 경도 살펴봤더니 북이 31도래요. 우리가 연습했던 거. 자, 여기 있는 지도는 선생님 지금 6번에 있는 지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지에도 보면 5번 밑에 바로 6번 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선 그으면서 따라와 봐요. 자, 적도의 선을 먼저 그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콩고민주공화국,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브라질 이런 지역들 지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북위 30도 랜드마크가 되는 곳, 여기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가 만나는 곳 부근, 그리고 여기 인도 지나서요. 여기 미국과 멕시코 국경 부근이 북위 30도에 해당하는 곳이었죠. 자, 그 다음 북위 60도는 영국 북부 지역부터 영국의 북쪽 끝부터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반구 쪽으로도 한번 그어볼까요? 남반구는 30도만 그으면 되죠.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뾰족, 그리고 여기 아르헨티나 뾰족 이 지역들 선으로 쭉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남반구의 30도 완성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도, 영도인 나라 어디예요? 이름값 하는 나라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을 따라서 쭉 그어주면 영국 그리고 서부 유럽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 서부 지역까지 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북반구의 30도이면서 31도이면서 서경 8도밖에 안 됩니다. 서경 8도.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그었던 영도선보다 살짝 왼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 지역은 바로 모로코였던 겁니다. 가는 모로코였다. 자, 그 다음 나 지역 찾아보도록 할게요. 북반구의 37도입니다. 우리가 그었던 선보다 살짝 위쪽이겠구나. 그리고 동경 37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제? 180도 어디예요? 경도 180도. 여기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부터 뉴질랜드보다 살짝 오른쪽까지 그어주면 180도고요. 그 다음 3분의 1 해주면 60도, 120도 구할 수 있잖아요. 60도에 해당하는 곳 랜드마크는 아라비아 반도 동쪽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120도에 해당하는 곳은 중국 동부 지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지역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까 동경 37도래요. 그러면 0도에서 60도 사이 절반 긋고 그거보다 조금 더 동쪽이겠구나. 그리고 북위 30도보다 살짝 더 북쪽이겠구나. 이 위치에 해당하는 곳은 바로 튀르키예였네요. 그래서 나는 튀르키예라는 것도 찾았고, 자, 그 다음 다 지역 찾아보겠습니다. 남반구의 0도니까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경 119도니까 우리가 그었던 동경 120도선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인도네시아 찾았고요.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라 지역은 북위 28도니까 우리가 그었던 북위 30도선에 가까이 있을 것이고 동경 84도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절반 정도 되는 곳, 살짝 서쪽인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팔인 거 몰랐더라도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인도인지 네팔인지 헷갈려도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것만 찾아낼 수 있었으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형성된 곳이다. 이것만 찾아낼 수 있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은 국가는 다 찾아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려봅시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사인데 그릴 때 선생님이 항상 알프스부터 시작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진짜 시험에서는 알프스가 진짜 중요한 치트키였는데 알프스부터 히말라야까지 빼먹은 거 없어요? 아, 아틀라스 산맥. 아틀라스 산맥부터 이렇게 아틀라스 산맥부터 알프스 히말라야 이렇게. 그리고 뉴질랜드부터 환태평양 조사인데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긋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형성되는 지역이다. 자, 이거를 맞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이렇게 사고를 했을 거예요. 모로코를 찾았다. 근데 이걸 맞다고 골랐다면 아, 모로코는 아프리카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맞네 라고 했을 텐데 지도에서 확인해 봤죠.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서쪽에 있는 곳이고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동쪽에 있겠죠.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우리 방금 환태평양 조산대 그려봤잖아요. 튀르키예 포함 안 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신기조산대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튀르키예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이다. 그 다음 다는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지역이다. 다는 인도네시아였고요.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라, 네팔인 거 찾지 못했어도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것만 추론했어도 맞출 수 있다고 선생님이 확신해가지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진짜 이건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쵸? 히말라야 산맥 화산활동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이 두꺼워서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기억나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지각이 확장되는 지역이다. 자, 해령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해서 지각이 확장되는 지역 우리 딱 한 군데 배웠죠. 어디? 대서양 중앙해령, 아이슬란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참 복잡하게 만들었던 5번 문제도 우리가 간단하게 같이 해결을 해봤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식량 자원 올해 잘 봐달라 그랬죠. 이 국제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량이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어디가 치트키가 된다고 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치트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거 바로 제목. 이것이 생산국인지 수출국인지 요거 낚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A 자원은 지금 러시아, 캐나다에서 전 세계 주요 수출국 중에 전 세계 주요 수출국 중에 상위 3개국 중에 러시아하고 캐나다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緯도의 추운 지역에서 기를 수 있다는 것은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작물이란 뜻이겠죠. A는 뭐예요? 밀. 자, B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소비하고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수출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 진짜 선생님이 늘 부탁했던 거 기억나죠? 옥수수 먹을 때마다 뭘 외쳐야 된다? 아메리카.
외쳤던 친구들은 C 옥수수고 3. C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이다. 이거 진짜 웃으면서 맞췄을 것 같습니다. 자, C는 여기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이 속해 있는 걸 보니까 옥수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내건성이 약해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 이것은 밀에 대한 설명 아니고요. 그 다음 B의 생산량은 북아메리카가 오세아니아보다 많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막 동공지진 일어났을 겁니다. 어디가 더 많을까?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여기 세모 치고 넘어가서 3번에 보면 옥수수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이다.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 옥수수 먹으면서 아메리카 외쳤던 공부가 여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설명이었죠. 자, 그런데 B 한번 봐봐요. 선생님이 항상 이 식량자원, 생산량 이렇게 지역이나 대륙별로 물어볼 때 치트키가 되는 곳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쌀 생산량, 옥수수 생산량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지만 밀에 있어서만큼은 존재감을 나타내는 지역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비교했을 때 쌀 생산량은 어디가 더 많겠어요? 사실 여기 오세아니아라고 해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큰 면적이 제일 넓은 오스트레일리아 이것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아메리카에는요, 여기 이 지역들이 식량 자원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의 지금 상위 탑3에 랭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쌀 생산량은 북아메리카가 더 많겠구나라는 걸 추론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자, A와 B의 최대 생산국은 동일하다. 이거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 그랬죠. 생각해보면 된다고요. 밀, 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부분 무엇으로 쓰이고 있어요? 식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많이 키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중국이 가장 많이 키우고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면 외우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인데요. ABC 중 국제 이동량은 B가 가장 적다. 그렇죠?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주로 소비하고 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 무려 3점짜리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7번 문제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유치한 밈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 나왔을 때 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월드컵을 개최했을까? 사실 우리가 세계지리 공부하기 전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지역이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뭐다? 카타르와 비슷한 글자, 가스. 기억나죠? 카타르 나오면 천연가스 꼭 기억하라고 강조했었죠. 자, A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석유 생산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 되겠고요. B는 카타르였습니다. 자, 그리고 C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D는 오스트레일리아. 자, 1번 볼게요. 최대 도시인 두바이를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두바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올해 시험 6월, 9월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보니까 이렇게 지역의 쟁점이나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가 선지에 촉촉촉촉 나와서 단원간 융합이 되는 문제들이 참 많았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백지도에 정리하면서 공부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두바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도시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2번 맞다고 고른 친구들 많았죠. 철광석 보크 사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맞는데? 자, 근데 다시 한번 봐봐요. 수입품이라잖아요,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철광석과 보크 사이트를 수출하는 나라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B는 A보다 천연가스 수출량이 많다. 자, 우리의 그동안의 밈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카타르 가스라고 외쳤던 친구들은 진짜 이거 웃으면서 맞췄겠죠? 그 다음 4번. D는 C보다 국내 총생산 중 2차 산업의 비율이 높다. 자, 여기서 고민했다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철광석 보크사이트뿐만 아니라 여기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서 석탄도 많이 생산되고 2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석탄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광물 자원의 수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상을 한번 전환을 해보자고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는 2차 산업에 포인트를 주지 말고요. 이 나라는 몇 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가요? 3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였잖아요. 그렇다면 2차 산업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5번 B와 C는 모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이다. 자,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 회원국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 태평양 연안국들끼리의 경제협력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카타르는 태평양에 맞닿아 있나요? 아니죠. 여기 있는 바다의 이름은 우리가 3가지로 기억해달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페르시아만, 두 번째 아라비아만, 걸프. 기억나죠? 그래서 걸프 협력계의 회의국들은 여기 있는 나라들이라고요. 걸프를 끼고 있는 나라들. 외울 필요 없다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번 문제까지 같이 풀었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기대순환만큼은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부터 그리고 수능 특강 완성해서 계속 힘주어서 강의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대기대순환만 똑 떼어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공기의 여행 선생님이 한마디로 영화 스토리를 압축적으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고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죠. 친구한테도 이야기하고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숙달되게 연습해달라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딱 나왔습니다. 자, 대기대순환은 세계 여러 지역의 강수량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적도 지역에서는 상승기류가 탁월하게 발달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찬 음료수를 먹을 때랑 따뜻한 음료수를 먹을 때랑 김이 상승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따뜻한 음료수를 먹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연중 태양빛이 많이 비추고 공기가 가열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랭건조한기단과 온난수변환기단이 만나기 때문이다? 아니죠. 이것은 전선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면서 사막이 곳곳에 발달한다. 자, 고압대가 형성되는 이유는 적도에서부터 올라오던 공기가 고위도 지역으로 여행을 하다가 위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고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교실에 에어컨 어디에 달려 있어요? 천장 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는 이유는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면서 사막이 곳곳에 발달한다. 대표적인 사막은 바로 방금 봤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루마랄리 사막,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니은의 대표적인 사례로 몽골의 고비 사막을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막 공부할 때마다 형성 원인을 디테일하게 정리하고 카테고리로 묶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자, 몽골의 고비 사막은 아열대 고압대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곳에 사막이 형성되는 이유는 대륙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중위도 지역에서는 타궐풍인 무슨 풍이 분다? 편서풍. 이것도 우리가 대기대순환 연습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자, 편서풍이 안데스 산맥을 넘으면서 형성한 비기늘 지역의 파타고니아 사막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파타고니아 사막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이 전선은 극고압대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많다. 자, 그렇죠. 극지역에서부터 내려오는 하강기류와 중위도에서부터 불어나온 이 바람이 만나서, 즉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서 형성되는 것, 바로 한대 전선대잖아요. 급고압대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겠죠. 전선이 형성이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 떠올려봐요. 한 달 정도 계속 이어지는 장마가 나타났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압대 지역은 기온이 낮은 지역이고,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강기류가 형성된다. 공기가 내려가면 구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브라마푸트라강 이거 이제 생각하면서 나 저건 공부 안 했는데 이거 내가 모르는 거다 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그동안 많이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많이 연습을 했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계속 끝까지 강조했던 게 올해 참 강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너무 많이 일어났었고 특히 이 벵골만 지역의 홍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올해 너무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강을 잘 봐달라고 마지막까지 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겐지스강 하류 딱 나왔잖아요. 이거만 보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겐지스강 하류에 여기 방글라데시 끝났죠. 그래서 브라마푸트라강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내가 모르는 게 나온다면 내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말고요. 이거는 그냥 혹시 이걸 안다면 이것까지 힌트로 가져가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추가적인 단서일 뿐이지 이것은 그냥 보조장치라고요. 메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겐지스강 하류. 그래서 A 지역 어디였냐면 아프가니스탄, B는 알겠죠? 여기 인도하고 카슈미르 지역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파키스탄이 되겠고요. 그리고 C는 여기 힌두교 비중 높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름 쓸 때 다신교 믿는다 그래서 네팔 써줬었는데 네, 네팔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방글라데시였고요. 이 벵골만 주변 지역이 올해 진짜 홍수 피해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얀마. 그래서 미얀마 서부 지역에 있는 로힝야족들도 올해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즐겁게 이야기로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도 진짜 수능 시험장에서 깜짝 놀랐죠? 선생님이 보라고 강조했던 거 다 나왔죠? 특히 올해 바젤, 런던, 람사르 잘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도 알려줬었는데 자, 국제사회가 이 폐기물 그리고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에 이런 협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이 문제가 됐을까? 어느 시점부터였을까? 산업혁명 이후였겠죠. 게다가 영국이라는 나라는 북해를 끼고 있는 섬나라잖아요. 그러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협약을 체결하기에 너무나 적격인 도시가 되겠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발상지 국가의 수도, 그러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섬나라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런던 협약이었고요. 자,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합니다. 선생님, 이 습지를 왜 보호한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새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수능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람세르 협약 이렇게 기억하면 이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구나 까먹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럼 바젤 협약은 선생님이 왜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무엇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에 가면 매장에서 이제 일회용품 못 쓰잖아요. 네, 플라스틱이 추가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수능에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파리협정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기후변화에 관련된 협약이죠. 이전에 있었던 협약과 구별되는 특징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강조했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응에 동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다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리고 올해 선생님이 또 강조했던 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합답형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진짜 합답형 문제가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기도 했습니다.
자, 가나다라는 각각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 하나임. 자,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3개국에 해당합니까? 네, 이런 거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3개국이 어디지? 어디가 제일 넓지? 그 다음은 어디지? 이러면서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항상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단서부터 보라고요. 그리고 이 단서에 있는 나라들을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네 나라끼리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지금 한 나라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넷 중에 면적이 제일 작은 하나만 골라내면 돼요. 중남부 아메리카의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3개국 1, 2, 3등을 몰라도 된다고요. 자, 그럼 이 넷 중에 가장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볼리비아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우유니 소금 사막, 볼리비아. 그 다음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는 국가입니까? 자,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멕시코 고원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륙에 위치하는 거 맞고요. 브라질 수도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진짜 강조했었죠. 1960년대부터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 해안 지역에 있던 수도를 내륙에 브라질리아로 옮겼다라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강조했었잖아요. 딱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자, 아르헨티나라는 이름 자체가 에스파냐어로 에스파냐어로 좋은 바람,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럽인들이 아르헨티나에 와서 해안 지역의 도시를 만들었겠어요? 내륙 지역의 도시를 만들었겠어요?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인들은 해안 지역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는 국가가 아니죠. 나가 바로 아르헨티나였고요. 자, 그 다음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까? 이런 걸 실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좀 지역별로 인구 규모 탑3 국가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면서 브라질 인구 약 2억 명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었고요. 그리고 다는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의 수도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볼리비아는 남반구에 위치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니은 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에스파냐어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스파냐어로 좋은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멕시코 마킬라도라. 헷갈리면 선생님이 이 라임이 너무 잘 맞지 않냐. 이거 두 개 연관지어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멕시코 마킬라도라. 그래서 여기 디귿 맞는 설명이었고,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대에 있는 공업지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함정이 있었잖아요. 이 마킬라도라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보내고 멕시코에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해서 이것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리을. 나는 라보다 자국 내 총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이것도 국가별로 우리가 백인이 몇 프로고 뭐 이곳의 원주민이 몇 프로고 외워서 풀 거예요?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감정이입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대항해 시대의 유럽인들입니다. 딱 이렇게 중남부 아메리카에 왔어요. 고산기후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륙의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해안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유럽인들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와 기후가 굉장히 유사하면서 유사한 온대기후가 나타나면서 대서양이랑 접근성도 좋네. 이 지역에 일찍이 자리를 많이 잡았겠죠. 그래서 자국 내 총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르헨티나가 높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걸 찾아내줄 수가 있었고요.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3점짜리 문제였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은 잘 해내지 않았을까 조금 기대가 됐던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자, A 지점이 온대기후인지 혹은 냉대기후인지 냉대수분기후인지 이거 여러분들 딱 지도 보자마자 고민했죠. 아, 여기 뭐지? 헷갈리면 선지를 먼저 봐요. 여기가 온대기후인지 냉대수분기후인지 냉대겨울건조기후인지 구분하지 못했더라도 선지를 딱 보면 카사바, 얌 주로 어느 기후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에요? 열대기후 지역. 여기는 절대 열대기후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고요. 항상 모든 수험생들이 100% 완벽한 상태로 수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모험, 약간의 찝찝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얼마나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잘 해내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자,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주자면 여기는 북반구의 냉대 수변기후 지역이었고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북극해 연안 지역에 고위도 지역에 딱 점이 찍혀 있다면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 그리고 이렇게 그린란드 내륙 안쪽에 점이 찍혀 있다면 여기는 빙설 기후 지역,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자, 그 다음 여기 D 지역은 우리가 항상 적도선 그을 때 랜드마크가 됐던 곳이고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E가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텐데요. 만약에 E가 헷갈렸다면, 여기가 열대 고산기후인지 사바나기후 지역인지 헷갈렸다면 앞에서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2, 3, 4번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간해 보면 됩니다. 자, B 툰드라에서 소와 양의 기업적 방목이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방목만 보고 맞는 거 아니야? 했던 친구들 있죠. 자, 근데 여기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방목하는 친구는 소와 양이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친구 있잖아요. 루돌프, 순록이죠. 아니었고요. 그 다음 3번 C, 빙설 기후는 우리의 쾌페네 기후 구분에서 무수목 기후로 구분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대가 넓게 분포한다. 침엽수림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수목기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타이가라고 부르는 침엽수림대는 주로 냉대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 4번 D의 전통가옥은 이동식 천막인 유르트이다. 유르트라는 내용 나오면 여러분들 스텝기후 지역이 떠올라야겠다. 열대우림기후 지역의 전통가옥은 고산가옥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번이 다 옳지 않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 지역은 실제로도 사바나기후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국경을 지우고 나오니까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그랬잖아요. 올해 지도 문제 어렵게 나올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이 써져 있는 백지도에서 연습, 그 다음에는 국경이 있는 백지도에서 연습, 그 다음에는 국경이 없는 백지도에서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공부 방법 다 알려줬잖아요. 모든 지역을 외워서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기후 지역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낯설어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국경이 있고 이름도 있는 백지도, 그 다음 국경만 있는 백지도, 그 다음 국경조차 없는 백지도, 이렇게 점차 학습 난도를 높여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가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꼈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죠. 이렇게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 문제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불안할 때마다 세계 지도를 컬러링북 삼아서 색칠하면서 어떤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구나 연습 많이 해보라고요. 그리고 이 유럽의 국경은 작년에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이거 올해 약점 공략에서 또 다시 한번 다루면서 국경을 추론하는 방법들을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이 지역들을 나만의 모식도로 단순화해서 그리면서 추론해 나가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3번 문제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벌벌벌 떨었던 이유가 이거죠. 자, 여기 내가 모르는 산마리노, 안도라가 있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지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내가 모르는 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걸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벌벌 떨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티칸 알고 있잖아요. 우리 바티칸 어디서 했었냐면 종교에서 했었습니다. 종교에서 이탈리아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데 여기에 바로 카톨릭 교황청이 있다 강조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룩셈부르크, 벨기에 공부했었잖아요. 자, 벨기에는 우리가 또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곳, 그리고 언어 갈등이 있는 곳으로 여기 벨기에를 다뤘었죠.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언제 봤었냐면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도 수능 특강에서도 항상 유럽연합의 전신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었어요. 자, 여기 있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국경 부근에 있는 자원 산지를 두고 오랫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싸움에 지친 유럽,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 더 이상 자원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자. 석탄과 철강이라는 자원을 우리 평화롭게 이용해보자 라고 하면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여기 아래 있잖아요. 룩셈부르크. 이렇게 6나라가 협력을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유럽연합의 전신이다. 그리고 선생님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최근에 교육과정 바뀌고서는 이 내용이 잘 안 나왔었는데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세 나라를 베네룩스라고 한다 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론을 해보자고요. 여기 이 대표적인 국가는 바티칸과 산마리노를 들 수 있는데 이 내륙국인 바티칸은 가에 둘러싸여 있대요. 그럼 가가 이탈리아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안도라는 나를 포함한 국가와 두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인데 또한 룩셈부르크는 벨기에 나다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래요. 자, 여기 룩셈부르크의 위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벨기에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벨기에를 기준으로 모식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벨기에가 위치해 있고 벨기에 위쪽에는 네덜란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벨기에 남쪽에는 프랑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벨기에에서 언어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북부의 지역은 플랑드르 지역은 네덜란드어, 그리고 남부의 왈로니아 지역은 프랑스어. 그래서 언어 갈등 또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래서 수도인 브뤼셀에서는 이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다뤘던 거 기억이 났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의 내륙국 그 외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또 니은번 보기에서 로렌 루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다가 프랑스, 독일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쪽이 바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또 4개의 내륙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일까?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는요, 바다. 4개의 내륙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좀 어렵겠죠.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요. 스위스 기억나요, 여러분들? 여기 언어의 공존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북부 지역은 독일어 쓰고요. 남부 지역은 이탈리아 쓰고요. 그리고 프랑스어 쓰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또 로만슈어 쓰는 지역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언어가 다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식도에 스위스를 또 끼워 넣는 겁니다. 스위스를 끼워 넣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와 독일 국경을 맞대고 있죠. 프랑스와 독일 또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이렇게 쓸게요. 독일과 프랑스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여기에는 스위스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탈리아가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스위스 남쪽으로 이탈리아가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독일과 이탈리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추론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룩셈부르크는 벨기에 나다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라고 했잖아요. 룩셈부르크는 벨기에 나다에 둘러싸인 내륙국. 룩셈부르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부 유럽의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이 4개의 내륙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 지역이 되는 거죠. 나머지 나는 프랑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는 이탈리아, 나는 프랑스, 그리고 다는 독일. 이렇게 찾아준 다음 한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벨기에의 왈로니아 왈롱 지역에서는 나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나는 프랑스어였고요. 벨기에의 남부 지역인 프랑스 지역이 아니죠. 벨기에의 남부 지역인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프랑스에는 로른 공업 지역이 독일에는 루르 공업 지역이 있다. 또한 맞는 설명이었고요. 가와 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가운데 누가 있다? 스위스가 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훨씬 더 오답률이 높았을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지 않았던 이유가 이 문제 정답이 3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딱 OMR 카드를 봤을 때 3번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번 문제 추론하다가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힌 친구들은 숫자를 셌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1번 몇 개 찍었지? 2번, 3번, 4번, 5번. 3번이 너무 없네? 그러면 3번이 높은 확률로 정답이겠다. 그렇게 해서 3번 찍은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찍어서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찍어서 정답을 맞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리적인 상상력, 지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국경을 추론하는 방법들 늘 꼼꼼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요. 자, 이렇게 산마리노 안도라 나오면 이제 또 몇몇 수험생들은 그럼 이제 진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외우고 모든 나라의 수도를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공부하면 재미가 있을까? 재미도 없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지리만 할 거 아니잖아요. 국영수도 하고 한국사도 하고 탐구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세계지리만큼은 가볍게 즐겁게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까지 가져가자고요.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앞으로 선생님이 다 알려줄 거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내년 수능을 지금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또 힘차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지리라는 과목은 진짜 배울 만한 과목이고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성적 챙길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합계 출산율 딱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랬죠. 한 시점의 자료만 보고서 정답을 맞출 수 있으면 여러 시점의 자료를 굳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시점의 자료를 주었다는 것은 이 시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푸는 포인트라는 뜻이다. 자, 여기 지역 대륙별 합계 출산율 변화 나왔습니다. 자, 1960년대에도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제일 높은 이 지역은 어디겠어요? 아프리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라 지역을 한번 볼까요?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와 흡사하게 합계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여기 아프리카의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이 약 6.6 정도 되는데 나 지역은 한 5.9 그리고 라 지역도 5 이상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두 지역은 2020년에 합계 출산율이 훅 낮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아졌지만 그런 추세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뭔가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거라고요. 이 시기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산하 제한 정책 혹은 가족 계획을 실시했던 지역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군데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구분하지?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자, 인구의 순이주에서 전 세계 인구 이주의 큰 흐름은 무슨 이동이다?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 종교적 이동 중에서 경제적 이동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접한 지역으로 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인구 순이주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입된 사람 수에서 유출된 사람 수를 빼준 그 자체, 명 그 자체예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순유출이 나타나는 지역이면서 그 규모가 이렇게 크다면 인구 규모 자체가 큰 지역이겠죠. 그래서 라가 아시아, 그리고 나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오늘날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면서 인구 순위주에서는 가장 많은 순유입을 보이고 있는 가가 바로 유럽.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다에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있다. 아니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2020년 기준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다. 자, 이렇게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 규모를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대륙별 인구 규모를 다뤘었습니다. 수능 개념 때부터 마지막까지 다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맞지 하고 잘 맞춘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디귿 라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높다. 그렇죠. 라는 아프리카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건 우리가 인구 밀도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부터 아시아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왜? 대부분 이 계절풍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들, 그 지역들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벼는 인구 배양력이 높은 작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는 인구 밀도가 높다. 연상해서 기억했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1960년 합계 출산율은 아프리카 제일 높죠.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순서죠. 그래서 리을까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또 합답형이었기 때문에 또 까다롭게 여겼던 친구들 꽤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자, 선생님 나온다고 한 거 나왔죠? 진짜 시아파, 순위파가 나올까 생각했었죠? 여러분들 진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여행 계획에 관한 두 학생과 한 대화의 일부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로 가서 파묵칼레 카르스트 지형을 볼 거야. 가는 어딜까요? 파묵칼레 하면 나와야죠. 가는 튀르키예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나의 수도인 테헤란에 도착한대요. 자, 이렇게 이제 수도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그랬죠. 수도를 외워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도가 어딘지 어느 국가의 수도인지 혹시 알고 있다면 힌트를 가져가렴. 그런데 몰라도 우리는 네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줄 거야 라는 시그널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테헤란이라는 정보를 지우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 못 푸나요?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지하, 관계, 수로.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카나트. 어느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이란이었죠? 자, 그리고 다의 수도인 바그다드에 머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그다드라는 정보 지우고 보자고요.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합류지점.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이 고지도에 어디에 표현되어 있었냐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오늘날의 어디 부근이다 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었는데 이라크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는 바로 이라크. 올해 강이 진짜 중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강 문제 계속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가는 시아파보다 수니파의 신자가 많다.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슬람교 신자예요. 근데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무함마드를 잇는 후계자로서 정통성이 있어 라는 입장이고, 수니파는 우리가 합의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무슬림인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쪽이 내가 좀 더 이렇게 나도 그렇게 이슬람교에서 하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과 희망을 줍니까? 수니파 쪽이겠죠. 그래서 니도 나도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수니파를 기억하는 밈이었죠. 그런데 이 시아파를 주로 믿는 나라는 시험에 어디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가 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나라가 어느 종파를 믿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국제 정세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했었던 이야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튀르키예는 수니파의 신자가 많고 이란은 시아파의 신자가 많다. 기억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볼까요? 나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좁다. 자, 이란과 이라크가 딱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나라를 이렇게 투샷으로 본 적은 정말 많았습니다. 이란이 더 넓고요. 그 다음 디귿, 가와 다는 모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다. 자, 튀르키예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오렌지의 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라크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할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중해 쪽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어디로 흐르고 있죠? 아까 우리 이름이 세 개라고 했던 바다.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걸프.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이것은 기억만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올해 또 아프리카의 자원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참 전형적으로 많이 풀어봤었던 유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강의 이렇게 힌트를 딱 주고 있습니다. 자, 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회원국이며 나이저강 삼각주를 따라 원유와 가스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많다라는 걸 통해서 일단 D와 C는 빼야 됩니다.
삼각주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은 해안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이저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번 비슷한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지리아. 네, 정답은 A, 나이지리아였는데 여기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과 시설이 부족해서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도 아프리카 인구 1위, 아프리카 석유 생산량 1위, A, 나이지리아가 바로 가의 정답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나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주요 구리 생산국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렇게 잠비아까지 이어지는 곳을 코퍼벨트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 A, C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 하나임. 자, 몬순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교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들 수 있다. 필리핀은 국민의 대부분이 가 신자이다. 자, 우리 파이널 체크 모의고사에서도 이 몬순아시아의 갈등을 정말 디테일하게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와준 친구들 이 문제에 자신감 있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필리핀은 국민의 대부분이 크리스트교 신자이다. 식민지배의 영향이었죠. 반면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키워드 다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민다나오 섬 모로족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데 이들이 주류 사회가 되면서 이슬람교 신자들이 이 모로족들이 오지로 계속 밀려나게 되고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니까 분리 독립을 요구했었다고요. 자, 그리고 스리랑카 이 신자가 대다수 이 사회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불교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신자가 대다수인 타밀족. 타밀족은 이 동네에 왜 왔을까? 영국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자로 이주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라 신자는 바로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이다. 여기서 다신교는 누구밖에 없어요? 힌두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은 모스크이다. 이거는 누구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이에요? 불교가 아니라 이슬람교의 경관이었고, 자, 힌두교의 기원지가 서남아시아이다. 아니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이지만 힌두교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는 크리스트교 신자가 이슬람교 신자보다 많다. 이것 또한 너무 슬프지만 식민지배의 영향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전 세계 신자 수 나오면 우리 치트키 있었죠. 물론 그렇게 이제 된 맥락은 우리가 강의에서 많이 다뤘었으니까 오늘은 밑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전 세계 종교 신자 수, 글자 수 순서대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는 힌두교 신자보다 적다. 자, 이제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올해 또 선생님이 자원이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 전 세계 전쟁의 장기화, 그로 인한 석유, 천연가스 공급의 지체, 그로 인한 연료 가격의 폭등,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다 했는데 진짜 딱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1차 에너지원별 주요 생산국의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자, 석탄을 찾으려면 어떤 나라를 봐야 될까요? 항상 이 자료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생산입니다. 생산. 자, 전 세계 석탄의 절반 가까이를 한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랬죠. 어디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공장을 많이 돌리는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가가 바로 석탄이 되겠죠. 자, 중국 외에도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봤더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궁금하면 전 세계 1위의 산유국 어디예요? 지금 또 헷갈리죠?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미국인가?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통적으로 1등이었지만 최근에 미국이 1등이 됐잖아요. 이 자료에 봤을 때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캐나다, 이라크 있잖아요. 선생님 또 이라크가 치트키라 그랬죠. 이라크 석유 부럽다 하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 바로 석유가 되겠고, 다는 이란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란? 이거 천연가스 기억하는 밈이었죠. 이런 천연가스가 폭발하면 안 돼. 네, 유치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란을 기억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다는 천연가스.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가는 최대 생산국과 최대 수출국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최대 생산국은 중국입니다. 가가 석탄인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최대 수출국도 중국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서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전 세계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은 나라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의 석탄의 거의 대부분 절반 가까이 생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소비량이 많아서 수입을 하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였고 2번. 자, 나는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 자, 이건 여러분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산업용은 발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내가 발전소 사장이면 석유를 쓸까? 석탄을 쓰겠죠. 더 값싼. 자, 수송용으로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석유잖아요. 그래서 석유는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더 높은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소비량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쓰임새. 석유가 석탄보다 쓰임새가 더 다양하죠. 발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비싸서 안 쓸 뿐이죠. 그리고 수송용으로 대부분 또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화장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 석유가 더 비율이 높겠죠. 자, 그 다음 상용화된 시기. 석유가 더 이르죠. 석유를 개발했을 때부터 천연가스의 존재를 알았지만 이용하지 못하다가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인해서 천연가스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게 바로 천연가스잖아요.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보기였고요. 이렇게 18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딱 두 문제 남았는데요. 19번 문제에서 헷갈렸다는 친구들, 또 19번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자료 나오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 대입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가 1월이라면, 가가 7월이라면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뒤로 빼놨다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풀고 다시 돌아와서 다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치트키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렇게 항상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같이 한번 또 해보자고요. 일단 지도가 나왔으니까 또 지도를 보는 게 힌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지점은 온대기후 지역 중에서도 조금 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반구의 온대 겨울건조기후 지역이었고요. 자, 여기 미국 서부의 영하산업 발달의 원동력, 여름철에 비가 적게 오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북반구의 위도 30도 부근에 지중해성 기후가 있다면 남반구의 위도 30도 부근의 대륙 서안 지역에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뉴질랜드가 기후에서 나왔다 하면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1월과 7월의 기온을 먼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 기온은 빨간색으로 1월, 7월 순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실제 기온이 영상이다, 영하이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기온이 높다, 낮다라는 상대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자, 1월이라면 북반구의 두 지점은 기온이 낮겠죠. 북반구의 두 지점은 기온이 낮겠죠. 자, 그 다음 남반구의 두 지점은 기온이 높을 겁니다. 기온이 높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기가 만약에 7월이라면 북반구의 두 지점이 기온이 높고 남반구의 두 지점이 기온이 낮겠죠. 자, 이제 기온 비교 끝났고요. 이번에 강수 비교는 또 선생님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가 7월이라면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인 여기는 이때가 1월이라면 비가 적게 오겠죠. 하지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이때가 1월이라면 수분한 계절일 거고 오히려 7월에 강수량이 적겠죠.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여름에 강수량이 많을 거고요. 자,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1월이 여름이잖아요. 이때가 강수량이 적고 겨울철 7월에 강수량이 많았겠죠. 그 다음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1월이든 7월이든 강수량이 많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건데요. 서안 해양성 기후는 최애 나널 평균 기온 22도씨보다 낮다. 그리고 요거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이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기의 평균 기온을 보고서 우리는 두 지역을 범주화할 수 있어요.
아직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는 모르지만 B와 C 그리고 A와 D가 운명 공동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C가 A와 D에 비해서 기온이 낮으니까 이 두 지역은 가시기에 겨울이고 A, D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으니까 이 두 지역은 여름이구나. 이런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나시기에 B, C는 여름이겠죠. 가나 시기는 1월, 7월 중 하나니까 지금 가시기가 겨울이니까 나시기는 여름입니다. 아직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몰라도 괜찮고요. 자, 근데 여기는 강수량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죠. 여름이 건조한 기후다. 근데 여기는 여름철 강수량이 200mm가 넘습니다. 흡사 거의 뭐 열대기후와도 같은 엄청난 강수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가 우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자. 이제 AD 지역인데요. AD 지역은 가시기가 여름이니까 나시기는 어떤 계절이겠어요? 나시기는 겨울이겠죠? 겨울에 근데 봐봐요. 강수량 너무 많이 그었다. 강수량 30mm 이렇게 선 쭉 긋고 보니까 둘 다 수분한 계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풀 수 있죠. 여기 겨울 건조 기후가 있는데 A, D는 북반구는 절대 될 수 없겠다. 겨울이 둘 다 수분하니까 남반구는 겨울이 둘 다 수분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A와 D가 남반구 지역이구나. A와 D가 남반구 지역이구나. 자, 그 중에서 가시기 여름에 기온이 더 높은 지역, 여기가 위도가 더 낮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직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남반구의 D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여기 A, 뉴질랜드. 자, 그 다음 이제 또 두 개 남았습니다. B, C 중에서 여름이 건조한 기후 지역,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 찾았고요. 그 다음 C, 여름철에 매우 엄청난 우기가 찾아오는 지역, 바로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복잡한 내용, 우리가 추론하는 데 필요했었던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금 이제 지우고 단순한 내용들만 남겨놓고 다시 이제 선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북반구, B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아니죠. A는 남반구, B는 북반구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 C는 지중해성 기후지역? 아니죠. D는 서해안해양성 기후지역?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A, B, C, D 중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C이다. 맞는 설명이죠. 사실 있잖아. 이것만 보고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중해성 기후나 서한해양성 기후 중에 한 달 강수량이 이렇게 200mm를 돌파할 정도로 많은 지역을 우리는 봤던 기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여름 강수량이 200mm 넘는 일은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도 3번이 정답이라는 거를 맞출 수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시기에 C는 D보다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 자,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햇빛이 얼마나 나를 쨍쨍 비추고 있는지. 햇빛이 나를 정말 눈도 못 뜰 정도로 쨍쨍 비추는 여름철에 우리는 정말 밖에 나가면 점심 먹고 운동장에 나가면 눈도 못 뜹니다. 태양 고도가 높다는 뜻이라고요. 하지만 겨울에는 나가서 눈을 뜨죠. 네, 그것은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기는요, 바로 북반구의 겨울에 해당하는 1월이었고, 나시기는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7월이었는데요. 이때 C는 북반구 지역이잖아요. 가시기에 1월이고, 여기는 북반구 지역이고, 그리고 D 지역은 남반구 지역이잖아요. 남반구가 더 태양 고도가 높겠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 행복한 게 뭐예요? 아, 수능이 끝났다. 늦잠을 잘 수 있다. 해도 늦게 뜨고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정오의 태양 고도는 낮아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5번 낮 길이 점점 짧아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겨울잠 들어가야죠. 자, 7월에는요. 여름입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 생각해봐요. 늦잠 자고 싶어도 늦잠 잘 수가 없어요. 왜?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낮 길이가 길어지는 북반구의 여름이었기 때문에. 자, 7월에 A는 B보다 낮 길이가 길다? 북반구에 있는 B가 더 낮 길이가 길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또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이거 진짜 자료 처음 봐서 해결하는데 많이 어려웠다 했던 친구들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죠. 내가 처음 보는 자료가 나왔어요. 언제나 수능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심호흡 한번 크게 하라고요. 나는 그동안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잘 해낼 것이다. 그러고 보면 보입니다. 자, 세계 도시의 학습 장면이래요. 문제에서부터. 그럼 세계 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풀어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뉴욕, 다카, 런던, 멕시코시티 나왔을 때 여러분들 또 다카 뭐야? 다카 어디야? 이러면서 당황했죠. 자, 근데 괜찮아요. 뉴욕 알잖아요. 런던 알잖아요. 멕시코시티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세계 도시의 학습 장면이잖아요. 세계 도시 간의 계층을 묻는 문제겠죠. 그리고 여기에 최상위 세계 도시 두 군데가 있죠. 뉴욕과 런던. 뉴욕과 런던이 다카나 멕시코시티보다는 더 계층이 높은 도시일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멕시코시티와 다카를 한번 비교해보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멕시코시티가 더 계층이 높겠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우리가 멕시코시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는 다카가 가장 계층이 낮은 도시겠구나. 그리고 계층이 높은 도시 간에는 직접 연결되는 교통망이 발달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 간의 상호작용은 이 이동량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도시 계층에 의해서 이동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인접성에 의해서 많아지기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가와 라 지역 간의 항공 운항 편수가 하루에 237편이 운항된대요. 가라는 여기 넷 중에 두 군데 어디겠어요? 뉴욕 아니면 런던이겠죠. 자, 근데 한번 봐봐요. 라 지역은 가 외에 다른 지역과 운행되는 항공편이 많지 않고요. 가 지역은 다 지역하고 꽤나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른쪽에 도시 간 최단 거리를 봤더니요. 가와 라 사이의 거리보다 가와 다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고 여기 있는 도시 간 거리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가와 다예요. 자, 뉴욕, 다카, 런던, 멕시코시티 중에서 뉴욕과 멕시코시티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뉴욕, 그리고 다는 멕시코시티, 그리고 라는 런던. 그러면 다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카라는 지역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카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 이름에서 아까 추론해봤던 것처럼 다카 처음 듣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들을 정도면 여기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도 상호작용이 적겠죠. 자, 나 지역과 가 지역 간의 운항 편수 0편, 나다 0편, 그리고 나라 0편. 아무 비행기도 이 도시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도 나가 다카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1번.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그런 도시면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다카는 또 방글라데시의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을. 다는 세계도시 체계에서 최상위 계층의 도시예요. 최상위 계층의 도시는 뉴욕과 런던 뿐이었고요. 그 다음 라는 국제연합본부가 위치하며 세계금융의 중심지예요. 자, 국제연합본부 우리 정말 숱하게 많은 날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뉴욕에 있다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죠. 그 다음 가와 다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왜 나와요? 뉴욕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세계지를 공부하기 전에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들어봤잖아요. 그 정도로 이 도시가 가지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요. 마치 한 국가 이상으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기 쉽잖아요. 뉴욕이 미국의 수도인가? 아니라고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도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적인 증거.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멕시코시티에서 런던까지의 최단 거리는 다카 런던의 최단 거리보다 길어요. 이런 선지가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하는데 선지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 내용을 딱 한번 봤을 때 너가 혹시 최단 거리 안 보고 푼 거 아니니? 여기 최단 거리 자료 있는데 다시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멕시코시티와 런던 간의 최단 거리는 8.9고요. 그리고 다카와 런던 간의 최단 거리는 8.0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멕시코시티에서 런던까지의 최단 거리가 다카에서 런던까지의 최단 거리보다 길다. 무의 이야기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나의 편견, 나의 생각대로 자유분방하게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추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해 수능의 막이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파이널 체크 모의고사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지리를 진짜 시험으로서 공부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요. 진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 저에게 올해 가장 많이 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강의가 수험 생활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고마웠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저와 함께 세계지리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EBS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위로가 필요한 어떤 순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EBS 이다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늘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